지금 네. 준비하는 동안 그냥 시작할까요? 예예예. 인사하고. 편하게 예, 하시면 됩니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조용상입니다. 아, 저는 사실 조금 낙관적이었었나 봐요. 지난 3월만 하더라도 본의 아니게 벌써 이렇게 온라인으로 그 세미나, 컨퍼런스 하는 게 벌써 두 번째가 됐네요. 모 방송국에서 지난 4월에 국제 컨퍼런스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게 됐었습니다. 연사들도 못 오고 학생들도 못 오고 그래서 카메라 앞만 보고 또 이렇게 소공간에서 패널들이 원격으로 모여서 교육에 대한 주제로 그 심도 있게 대화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최근에 그 온라인 개학 기간 동안 대학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많이 들었어요. 지금 시간도 뭐 점심시간이고 하니까 식사들 하시면서 편하게 들으셔도 되겠네요. 예. 어느 교수님께서 그러셨다죠? 음소거 하고 라면 먹으라고. 예. 강아지도 가끔 출연하고요. 네. 네. 맞습니다. 이 네. 초등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 네. 학생들도 온라인 개학 기간 동안 참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 하는 만큼 또 잘해야 될 텐데 오늘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앞에서 굉장히 그 거시적인 뷰하고 사회 경제의 큰 변화를 말씀 주셨는데 저는 하나의 오늘 뭐 애플리케이션 영역이랄까요? 교육산업이라는 영역인데 특별한 전문 지식이 없어도 교육은 모두가 다 소비자이었거나 지금도 소비자이시거나 뭐 공급자의 관점으로 이해관계자의 자격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교육을 접하기 때문에 편하게 들으시면서 지금 교육 분야가 직면한 정말 큰 문제가 뭔지 그런데 내재되어 있던 문제가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수면 위로 갑자기 드러난 그 이유에 대해서도 좀 같이 생각해보고 그리고 오늘 시점에서 교육 기술이 실제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사실 그 K-12라고 하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2학년 동안의 그 초중등 교육기관인데 이쪽 분야가 그 고등교육보다 어떤 면에서 더 교육 기술, 특히 지능정보 기술의 수용도가 더 높았는지 이런 점들을 좀 같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한번 같이 가볼까요? 먼저 우리가 모든 그 기술이나 수단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를 정확하게 정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오늘은 그 교육 분야가 직면한 전 세계적으로 교육 분야가 직면한 세 가지 문제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키워드 수준이긴 한데요. 하나는 원 사이즈 피츠 올이라는 문제입니다.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선생님이 한 분이니까 교수님이 한 분이고 학생은 여러 명인데 선생님이 그 동시에 인적 분할을 하지 않는 한 사이즈에 맞출 수밖에 없죠. 교실은. 그렇기 때문에 교실 밖에서의 학습 활동들이 많이 필요했던 것이고 사실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던 지금도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의 학습 경험이라는 지금 경험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누구나 다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어요. 사실 모든 학생들이 같은 페이스로 공부하지 않는다는 거죠. 때로는 빠른 학습자도 있고 때로는 느린 학습자도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정규 분포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정규 분포의 이 통계 함정에 보면 정규 분포 안에서도 각각의 점들은 다른 지점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은 다른 페이스와 다른 성향과 다른 니즈가 있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현장,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는 충족될 수 없는 교육 이슈라는 거죠. 두 번째 이슈는 그 철의 삼각형입니다. 교육 분야에서 정의하는 이 철의 삼각형은 교육의 품질하고 비용하고 접근성인데요. 교육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필연적으로 비용이 수반됩니다. 비용이 수반되면 그리고 품질이 높아지면 또 자연스럽게 접근성이 향상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뭐 잠깐 렉이 걸렸나요? 네, 네네. 지금
화면이 연결 중으로 이렇게 좀 뜨고 있는데요. 일단 진행 계속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 중으로 나오네요. 일단 세 가지 축의 그 트라이앵글인데요. 철의 삼각형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걸 깨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높아지면 품질도 개선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도 접속 문제가, 화면 접속 문제가 좀 생겼네요. 예. 그리고 예산 문제, 요즘처럼 이제 경기가 좀 어려워지고 예산이 좀 이렇게 그 타이트하고 재정이 좀 압박이 생기면 비용이나 예산을 좀 줄이게 되죠. 그 비용을 줄이면 당연히 교육 서비스의 품질도 떨어지게 되고 접근성도 당연히 떨어지게 돼서 아주 제한적인 서비스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 철의 삼각형 이 고리를 어떻게 끊을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이슈인 거거든요. 적은 비용으로 교육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접속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접근성을 제공하려면, 그럼 이 철의 삼각형을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이 이슈입니다. 이 이슈를 지금 수십 년째 사실 저희가 답을 사실은 못 찾고 있다가 최근에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 사실 덕분인데요. 지능정보 기술을 이용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접근성을 높이면서 한 사람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면서 교육의 품질을 높일 수 있다. 이런 빛을 보게 됐고 여러 가지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슈가 지금 컴퓨터가 제 손으로 돌아오면 다음 페이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네, 반갑게도 다시 왔네요. 이 다음 페이지의 이슈는 이 문제입니다.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 어떻게 하면 균형 있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인데요. 하드 스킬이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교육, 지식을 전달하는 체계를 말합니다. 하드 스킬은 대부분 학위나 자격증이나 뭐 교육 프로그램 이수나 뭐 유창함 또는 뭐 조작을 잘하는 것, 그래서 보통은 시험으로 측정이 가능한 걸 말해요. 그런데 소프트 스킬은 뭐 인터퍼스널 스킬이라고도 하고 피플 스킬이라고도 하는데 이 얘기는 보통 이제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러니까 의사소통 능력, 공감 능력, 팀워크, 뭐 시간 조절 능력, 자기 조절 능력, 이런 감성적인 부분입니다. 감성적인 부분은 측정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량화해서 측정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이건 가르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익혀야 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익힌다는 얘기는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몸에 익혀는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익어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미래 사회는 하드 스킬보다는 소프트 스킬이 더 중요하다고 교육자들은 강조하고 있고, 최근에 100대 기술 기업의 인재상을 5년마다 조사를 하는 데이터가 있는데요. 그 조사 결과 1위가 소통과 협업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나 전문성이 이제 1순위가 아니에요. 인재를 채용할 때. 그러면 지금 여러분을 포함해서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재들은, 그리고 학생들은 이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의 균형 있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 균형 있는 교육을 그러면 어떻게 제공하지? 자, 소프트 스킬이라는 이제 감성적인 부분을 어떻게 교육 프로그램에 담아서 적용을 할까? 그럼 교육을 했을 때 그럼 성과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정성적인 부분을 어떻게 정량화해서 측정하지? 자, 여기에 이제 감성공학 기술이 또 필요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세 가지 큰 이슈가 있는데요. 참고로 소프트 스킬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정량화하기 좀 어렵고 또 주관적인 스킬입니다. 타인과 협력하는 문제, 문제 해결력, 감정 조절 능력, 자기 제어성, 뭐 리더십, 회복 탄력성. 우리가 참 익숙하지 않았던 워딩이죠. 그래서 뭐 소셜 스킬, 의사소통 능력, 자기조절 능력, 뭐 이런 등등의 스킬을 소프트 스킬이라고 통칭해서 부릅니다. 자, 어떻게 이제 균형 있게 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이제 문제가 된 것이죠. 고등교육 분야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내일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미 직면하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럼 이 세 가지 이슈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해서 우리가 한번 해결 방안을 탐색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맞춤형 학습, 맞춤형 학습에 대한 그 필요를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예? 예. 지금 전체 토픽이 안 보여서 저 바꿨습니다. 어댑티브 러닝이라고 하는데 이거 기계적으로 번역하면 이제 적응형 학습이죠. 사실 영어의 의미로 보면 적응형 학습인데 그러면 무엇에 적응을 하는 거냐. 그래서 조금 알기 쉽게 좀 의역을 했습니다. 맞춤형 학습이라고 보는 건데요. 그 타겟이 학습자입니다. 그러니까 학습자한테 모든 시스템과 자원이 적응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자 한 명의 학습자를 위해서 어떻게 교육 서비스, 학습의 관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냐. 자, 그러면 기본 전제 조건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지 않고 두 개가 있어도 되지 않습니다. 세 가지 모두가 다 갖춰져야 이게 가능한데, 먼저 그 한 명의 학습자, 그러니까 저라는 학습자의 약점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인 처방을, 인터벤션을 할 수 있는 처방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한 명의 학습자니까 한 명의 학습자를 위한 학습 계획과 그 전체적인 학습 그 과정, 그러니까 러닝 패스웨이라고 하는 학습 경로를 설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미 공부를 다 마치지 않았어도 성과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 지점이면 한 학기에 10%, 20%딱 지나갔는데 엔리스크 상태가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위험군에 발견이 된다고 하면 이를테면 뭐 학사 경고가 예상이 된다거나 뭐 학점이 뭐 D가 예상이 된다거나 이러면 이제 벌써 빨간불이 켜지는 거죠. 시스템상에서 엔리스크 상태를 보여줘야 됩니다. 또는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이제 워닝 사인, 노란불을 켜줘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 미리 계획된 계획이 또는 경로가 계속 변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런 과정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럼 이렇게 제공을 할 수 있으려면 풍부한 학습 자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풍부한 학습 자원이라는 거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자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이 이렇게 네트워킹 돼서 자원 풀이 갖춰져야 됩니다. 인앤아웃 리소스 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 모든 것들은 분석 기술에 의해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자원, 또 그 개인화된 학습 과정을 만들기 위한 촘촘한 커리큘럼, 그리고 그 학습 분석 기술이라고 하는 어널리틱스 기술 세 가지가 갖춰졌을 때 맞춤형 학습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이 셋 중에 한두 가지만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상적인 맞춤형 학습이 불가능했지만, 최근에는 그 멀티미디어 리소스들이 인앤아웃으로 리소스 풀로 이렇게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체제도 갖춰지고, 또 커리큘럼도 널리지 스페이스라는 전공별, 과목별로 이 지식 체계들이 구축이 되고, 또 분석 기술이 발달하면서 지금은 맞춤형 학습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맞춤형 학습을 좀 넘어서 AI 기술이 교육에 접목되면 어떤 그 기대를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떤 변화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뮨데인 태스크라고 하는 그 일상적인 업무들이 있죠. 일상적인 업무들 중에는 그 소통 업무도, 반복적인 소통 업무도 들어갑니다. 대학에서도 그 교수님들이 학생을 면담을 하겠지만, 초등학교만 예를 들어 봐도요. 매일 담임 선생님이 알림장이라는 걸 학부모에게 보냅니다. 알림장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아이들은 매일 집에 가서 숙제를 하거나 또 뭐 이게 뭐 내일 학교에 대한 준비를 합니다. 이런 반복적인 소통 과정, 이게 지금 사람의 손으로 입력하고 손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전달하거나 말로 전달해 주거든요. 오토메이션이 될 수 있는 일들이 아직도 손으로 의해서 수작업에 의해서 아날로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알림장을 그 손으로 공책에 쓰는 일들도 아직도 많은데요. 일정 부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상적인 소통 업무와 반복적인 작업들이 AI가 들어가면 RPA라는 개념에 더해져서 자동화가 가능하고요. 앞서서 설명드린 하나의 예처럼 그 예측 능력, 그러니까 학습 성과에 대한 예측 능력, 우선 이런 분석 기술은 보편적인 기술로 확산되기 전에 엔리스크 상태의 사람들을 식별하고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기술이 먼저 사용되게 되죠. 그래서 중도 포기율에 대한 예측 능력을 향상시키고, 학습 자원의 가용성,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그 교육 자원들이 비디오일 수도 있고요, 뭐 쇼폼 형태의 비디오일 수도 있고, 웹페이지일 수도 있고, 시뮬레이션일 수도 있고, 게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자원, 학습 자원들의 가용성에 대해서도 예측을 하고, 소비자 피드백에 대해서도
분석 기술을 이용해서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이를테면 우리 교수님들이 온라인으로 50분 동안 수업을 할 때 어느 지점에서 학생들이 하품을 가장 많이 하는지를 찾아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교수님의 커리큘럼은 어디에서 바꿔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수님의 그 실러버스나 레슨 플랜은 어떻게 개선해야 되죠? 자, 이런 것들이 예측 능력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능화된 의사결정인데요. 지금까지 사실 의사결정은 뭐 CEO들이나 임원진들이 하는 의사결정들만 의사결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아닙니다. 이제는 조직 내에서도요. 수평적인 조직 문화가 대부분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힘이 셀지는 몰라도 모두가 평등한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인적 오류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생긴 거예요.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의 그 레인지가 굉장히 넓어지고 이 수직적으로도 이렇게 퍼져 있기 때문에 그 휴먼 에러라고 하는 인적 오류를 최소화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 중심의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교육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장 선생님만 의사결정하는 게 아니라 담임 선생님도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제 개인화인데요. 이제는 그 원 사이즈 피츠 올이 아닙니다. 이제는 워딩이 바뀌어서 원 사이즈 does not fit all입니다. 이제 한 사람한테 맞출 수 없어요. 한 사람한테만 맞춰야 돼요. 그 평균에 맞추지 않습니다. 이제 교육은 평균에 맞춘 교육이 아니라 한 사람을 위한 교육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학습 계획과 경로를 제공하고 어떤 학습 자원을 매일매일 업데이트해서 피팅시켜 줄 거냐. 이제 개인화 이슈가 대두가 되고요. 그에 더해서 AI 비서와 AI 튜터라는 두 개의 컨셉, 다른 커버리지를 갖고 있는 두 개의 컨셉이 이제 대두가 됩니다. 자, AI 비서는 이미 익숙해졌죠. 뭐 알렉사를 부르기도 하고 지니를 부르기도 하고 클로바를 부르기도 합니다. 비서들이죠. 자, 비서들 어떻게 작동하죠? 기동 명령어를 불러서 명령을 줘야 작동을 합니다. 능동적인 개입이 안 되죠.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고 능동적인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육에서 AI 튜터, 디지털 컴패니언이나 디지털 컴패니언이라고 부르는 그 동반자적인 의미에서 디지털 AI 튜터는 능동적 개입이 돼야 됩니다. 상황에 개입이 필요할 때 개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개념입니다. 요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면 이 모든 그 컨셉이 AI 컨셉이 교육 분야에 들어오려면 우선 AI의 그 개념적 분류보다는 펑셔널리티, 기능에 의한 분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AI 도메인에서는 기능 분류를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합니다. 머신러닝, 스피치, 비전, NLP, NLU, 뭐 엑스퍼트 시스템, 플래닝, 옵티마이제이션, 로보틱스 이렇게 기능에 의한 분류들을 하는데요. 그럼 이 기능에 의한 분류를 교육에 가져오면 어떻게 바뀔까요? 머신러닝, 당연히 예측이죠. 학습 성과를 예측하고 개별화된 학습 계획을 그리고 컨텐츠를 추천하는 영역입니다. 스피치, 인터페이스적인 요소죠. 자연적인 그 발화 데이터를 인지하고 또 이걸 음성을 합성을 해서 들려주는 영역인데요. 그 뒷면에는 NLP, NLU라고 하는 Q&A나 외국어 교육이나 독서 교육, 책에서 어떤 맥락을 추출한다는, 그러니까 내용을 뽑아내서 전달할 수 있는 언더스탠딩 영역이 기능적으로 필요하고요. 엑스퍼트 시스템은 교과 상담인데 여러분들 이제 보통 대학을 오기 전에 이런저런 카운셀링을 받으면서 진로 진학을 결정하게 되고 아마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도 아마 전문가들의 상담, 선배들의 상담이 필요할 거예요. 이런 카운셀링이나 상담 기능이 엑스퍼트 시스템 영역에서 교육 분야에서 필요합니다. 교수님들도 엑스퍼트 시스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까 뭐 그 웃을 만한 상황을 예를 들었지만 교수법이나 코칭에 대한 개선이 연수로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라이브한 시스템에서 바로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비전 기술은 아무래도 뭐 이미지나 비디오, 그러니까 안면 인식을 해서 감성을 인지하는 부분을 보통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디지털 리소스에서의 비디오나 이미지 태깅을 자동화한다거나 영상이나 이미지 내에서 객체를 탐색해서 검색을 하거나 추천해주는 그밖에도 감성 분석 기술을 이용하면 이제 집중도나 그 인게이지먼트 이런 프로젝트 학습의 자세가 이렇게 막 기울어져 있거나 딴청 부리면은 이미 감지가 돼서 이 팀 프로젝트에서 이미 이탈이 생기고 있구나 이런 걸 감지할 수 있죠. 그래서 인게이지먼트에 대한 것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AI 비서와 AI 튜터는 사실 튜터는 비서의 커버리지를 커버하면서 능동적인 영역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학습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저희가 하고 있는 서비스가 아무래도 이제 자기주도적 학습인데 혼자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학습 분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초등학생의 경우에 20분에서 40분인데 그거를 못 참고 다른 짓을 합니다. 켜놓고 다른 짓을 하거나 멍하고 있거나 뭐 아니면 이탈을 하면 다음 액션이 들어와야 될 타이밍에 아무 액션이 없다는 거를 시스템이 인지하고 있잖아요. 그럼 일정 시간 지나면 깨어납니다.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그냥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용자 경험 설계예요. 깨어나서 공부하라고 말하면 그러면은 비록 알지만 기분 상하겠죠.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그럼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순간 이건 실패한 사용자 경험입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위트를 발휘할 수 있을까를 설계해야 되는 거죠. 이를테면 저희가 하는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상황이 됐을 때 튜터가 깨어났어요. 공감을 해줍니다. 일단 공감을 해줘야 돼요. 얼마나 힘든지, 오늘 하루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지금 이 공부라는 게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 그래서 넌센스 퀴즈를 내줘요. 초 그림을 보여주고요. 초에 코가 달려 있습니다. 코에서 뭐가 뚝뚝뚝 떨어지는데, 자, 초에 코가 달렸는데 코에서 무언가 나와요. 이거를 4글자로 설명하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마 센스 있는 학생들은 맞췄을 겁니다. 초코 우유죠. 그럼 초코 우유라는 넌센스 퀴즈를 내서 30초 동안 다시 책상에 앉추는 거예요. 인게이지먼트를 이렇게 높일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사용자 경험인데 AI 튜터는 능동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자, 능동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필요성을 알았습니다. 알았지만 이걸 사용자 경험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면 이 지능정보 기술은 쓸모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을 쓸모 있게 만들려면 사용자한테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고 사용자가 거리감이나 경계심을 느끼지 않도록 컴패니언, 정말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정말 내 친구 같은 느낌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게 돼야 교육이 변화할 겁니다. 2025년에 이 영화 속 이 허에에서 나오는 그 인공지능 운영체제 사만다가 작동하는 이 시기는 영화 속에서 아마 2025년이었을 거예요. 몇 년 안 남았습니다. 근데 저는 될 것 같아요. AI 튜터의 어쩌면 궁극적 지향점이 이렇게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만다 같은 존재 아닐까라는 이제 기대를 갖는 거죠. 물론 이제 순기능만 바라보고서 갈 수는 없습니다만, 역기능을 예방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그림이 지능정보 기술이 그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교육에서 디지털 컴패니언이 그려야 되는, 또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한 1분요. 그 재미없는 데모를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저희가 한 300만 개의 멀티미디어 리소스를 아카이빙을 해놓고 있습니다. 1999년부터 축적된 아카이브인데요. 이게 전부 다 교육을 목적으로 아카이브된 자료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면은 이머시브 컨텐츠라고 해서 AR, VR 360의 MR 컨텐츠들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유형의 컨텐츠를 오늘날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공부할 세대에는 이런 리소스가 어쩌면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아이들은 이렇게 공부합니다. 그러면 AI가 트레이닝하기 위해서 쓰는 데이터를 레이블링할 때 빅데이터도 마찬가지고 전체 공정의 50%를 데이터를 정제하고 레이블링하는 데 소비하죠. 시간을. 저희는 단 1초도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이벤트라는 기법으로 데이터를 자동으로 레이블링해서 컨텍스트를 레이블링 할 수 있게 만들어서 데이터를 담고 있어요. 이 기술이 이미 상용화가 되어 있고 이게 표준화가 진행된 지가 지난 5년 동안이었습니다. 이를테면은 세션 언제 시작했지? 공부를 언제 끝냈지? 시험을 언제 시작했지? 어떤 순서로 문제를 탐색했지? 문제에서 소비한 시간은 얼마지? 문제에서 답을 제출한 건 어떤 거지? 이건 정답이었나? 이건 추측했나? 그러니까 찍었나 보는 거죠. 이제 성적도 나오고요. 과제가 들어오면 과제를 어떻게 수행했지? 언제 제출했지? 미디어 소비 패턴은 여러분들이 미디어 소비 패턴을 감지할 수 있어요. 그 정말 숏폼 외에는 비디오를 보지 않는지, 2분이 넘어가는 비디오는 볼 수 없는 건지, 그리고 비디오가 딱 처음에 스팟,
딱 첫 번 15초 이내에 이 비디오를 판단하고 그 다음을 보지 않는지 아니면 참고 보는지 중간에 비디오를 보다 끄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벤트잖아요. 자, 이런 이벤트들이 기록이 됩니다. 그런 이벤트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것이 이제 학습 분석의 영역인데요. 자, 분석 과정을 조금 더 들여다보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컨텐츠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이벤트들이 발생을 할 때 이런 JSON LD 포맷의 이벤트들이 데이터로 들어옵니다. 이 데이터를 AI가 트레이닝할 때 쓰고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데이터가 일단 캡처가 되고 나면 레이크라는 로우 데이터가 들어가서 데이터 마트라는 데이터 셋으로 이제 스트림라인이 자동화되어서 구축이 됩니다. 그렇게 자동화된 스트림라인을 구축해서 데이터 셋이 이제 생성이 되고 나면 타임 스탬프가 다 찍혀 있죠. 궤적에 따라서 학습의 그 패스웨이를 어떻게 이제 따라가고 있는지,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고 있는지, 문제풀이 습관, 정답률, 난이도에서 반응하는 사용자들, 그러니까 학습자의 진점수, 80점을 받았다고 80점이 아니에요. 80점을 받았지만 실제 이 학습자의 진짜 역량은 70점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험이 쉽게 나가면 80점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진점수에 대한 판단들, 우리가 이제 IRT라고 하는 그 모델을 머신러닝으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트레이닝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리즈닝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성적표가 아니라 학습 습관이라는 정성적인 영역을 이렇게 정량화해서 보여줄 수 있는 리포팅 시스템으로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은 이렇게 리포팅을 받아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더 똑똑해질까요? 예. 예, 저는 이미 이 아이들이 똑똑하다고 봅니다. 대단한 아이들이에요. 스스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예, 설문조사를 보면 굉장히 놀랄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비드 19이라는 말을 성인들이 쓰기 전에 이미 아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정확한 명칭을 뭘까요? 라고 하면서 스스로 설문을 올렸고 2만 5천 명이 설문에 응답을 했어요. 코비드 20, 코비드 19, 21, 뭐 18 이렇게 써 있는데 코비드 19이라는 정확한 명칭을 아는 아이들이 60% 정도 됐습니다. 그럼 나머지 40% 아이들은 뭐예요? 그 기회에 알았다는 거죠. 어른들보다 더 빨리. 아이들의 이런 호기심은 이렇게 미디어를 이용해서 형성되고 있어요. 이런 데이터 리터러시가 교육과정에 반영되기 전에 이미 아이들이 이제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무서운 세대가 올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약점을 알았어요. 이를테면 이런 상황을 보죠. 수학의 특정 주제에 대해서 이해는 했는데 연산 스킬, 그러니까 문제 푸는 속도를 좀 높여야 될 필요가 발견이 된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연산 스킬을 높여줄 수가 있죠? 저희가 제공하는 방법은 이제 게임을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이들마다 다른 형태의 게임 레벨과 게임 형식이 주어지게 돼요. 자, 그러면 아케이드 게임 형식으로 주어질 수도 있고, 카드 뒤집기처럼 기억력 게임으로 주어질 수도 있고, 시간 1분을 정해놓고 얼마나 많은 문제를 풀지에 대한 챌린지 모드로 게임을 줄 수도 있습니다. 레벨과 시간과 게임의 형태는 다르지만 어떤 게임이 필요한지는 시스템을 알고 있어요. 가이드를 해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인터벤션이고, 개인화된 자기 학습 계획에서 경로와 자원이 바뀌었어요. 자, 이제 이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학습 과정이 거치면 이제 부모님들한테는 이런 리포팅 시스템이 가고 모바일로도 가고 외부로도 가고, 근데 이 어머니한테 또는 아버님한테 저희가 리포팅을 줄 때 절대 성적에 대해서는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성적은 비교해서 얻을 게 하나도 없어요. 성적은 비교하면 스트레스만 받고 우리 서비스를 아마 싫어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딱 비교하는 것은 목표 지향적인지 습관이 잘 형성되어 있는지 이거는 또래 그룹과 비교해 줍니다. 이건 왜냐하면 또래 그룹과 같이 형성되어야 줘야 할 정성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피어 그룹과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희의 교육 서비스 철학이고 AI와 빅데이터 초보적인 수준의 AI이지만 하지만 라지 스케일의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런 지능화된 리포팅 시스템을 줘서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이 이제 그 맞춤형 학습 과정에서 달라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교실 밖에서 개별화된 예습과 복습 체계를 그 경험한 아이들이 교실에서의 참여도라든지 교실에서의 그 자존감 이게 굉장히 달라진 데이터를 많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분야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교육 소비자로서 바라본다면 그 플립트 러닝처럼 교실 밖에서 얼마나 잘 준비가 되어서 교실에서 토론과 협력과 또는 지식이 전달되더라도 그 지식을 얼마나 빨리 수용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지금 맞춤형 교육이라는, 다시 말해서 비대면 상황, 언택트 시대의 교육 서비스의 이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점점 이제 이 부분이 초중등 분야에서는 빠르게 기술 수용이 되고 있는 만큼 대학에서도 이런 형태의 좀 다른 교육 서비스를 경험을 해서 우리 대학 경쟁력, 국가 경쟁력이 좀 더 빠른 속도로 세계 인류 국가의 수준, 경쟁력 있는 초격차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